독일의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작업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미테구청이 소녀상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밤사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철거 시한 하루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은 당분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지 시민 등이 집회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구청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 원한다는 입장도 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현지 시간 13일 내일로 예정된 소녀상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은 철거 시한 하루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추진했던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와 일본 측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지 시민들과 정치권,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미테구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베를린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행진했고 독일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국회의원 113명이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는 서한을 주한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미테구가 절충안을 찾고 싶다고 밝힌 만큼 현지에선 소녀상의 존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테구가 문제로 지적한 소녀상 비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소녀상 자체는 남기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비문이라면 비문의 내용을 그쪽과 합의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죠. JTBC 유선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투자처를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 파워웨이의 사회이사로 근무했고 옵티머스 주식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야권으로부터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 이 같은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검사 결과로서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지요? 정무위는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 이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신탁계약서대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펀드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옵티머스의 구명 로비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는데 7장의 문건은 지난 5월 말쯤 경영진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주요 로비 대상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었고 로비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도주 시나리오와 집행유예 시나리오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JTBC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입수한 7장짜리 옵티머스 내부 문건입니다. 제목은 회의 주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22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등 어느 기관에 로비를 집중해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벌고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경영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로비 대상은 금감원으로 적혔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해 금감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함. 금감원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커버 시나리오를 가동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검찰도 언급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선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질 시점엔 도주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이를 수사 지연에 활용하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주범의 도주로 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은 필수라며 최 총장님 등과 상담 필요라고 나옵니다.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집행유예 시나리오로 끝내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전 고문이자 문건에 언급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상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올해 6월 옵티머스와 법률 자문 계약을 취소했고 자문 과정에서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건은 옵티머스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 지난 6월 23일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자료로 넘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의 신빙성과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움직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를 누가 맡아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금을 빼돌릴 궁리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들은 로비의 중심을 금감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에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검찰의 기소 범위를 결정하고 기소 범위가 결국 법원 재판 범위를 결정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만 잘 로비하면 검찰과 법원 단계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검찰을 통과 기관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경영진의 역할도 나눴습니다. 김모 대표는 금감원과의 딜을 맡는 걸, 윤모 변호사는 포렌식을 포함한 수사 준비를 담당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의 이름도 옵티머스 관계자의 전원이라며 등장합니다. 변호사로 수임하지 않은 전 청와대 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면서 좋게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청와대 인사가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단서도 달아놨습니다. 이들은 이런 로비 시나리오를 짜면서도 다른 쪽에선 각자 돈을 빼돌릴 궁리를 한 정황도 적어놨습니다. 이 문건은 모호했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접근할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빙성이 없고 상상에 의존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전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유세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 경합지이자 상대의 고향에 대한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지만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층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나란히 상대방의 고향 지역을 찾아서 유세에 나섰군요. 네, 코로나 감염 이후 열흘 만에 대중 유세를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에 도착해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계기로 바이러스를 극복한 전사의 이미지를 내세워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고향에서 열세 극복을 위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소지이자 제2의 고향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맞불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실패론을 집중 부각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고령층과 흑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유세 내용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o many lives have been lost unnecessarily because this president cares more about the stock market than he does about, well-being of seniors.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루 전 플로리다에서 현장 유세를 재개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또 한 번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1시간 동안 연설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지자들에게 마스크를 뿌렸지만
정작 자신은 유세 과정에서 시종일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세에 앞서 백악관 의료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그 점을 부각하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입맞춤을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I went through it.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나가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 보이거나 특유의 엉덩이 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 연설을 듣거나 구호를 외쳐 감염 확산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를 정확히 3주 앞두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장 최근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10개의 평균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TV 토론이 벌어지기 직전인 지난달 하순의 6%포인트보다 차이를 더 벌린 것입니다. 경합주 6곳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2%포인트에서 7%포인트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숨은 트럼프 지지층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표심이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데다 당일 투표율도 변수여서 승부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화당이 허가받지 않은 투표함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이 투표를 독려하겠다며 프레스노와 오렌지, LA 카운티 등 3개 지역에서 교회와 총기 판매점 등에 투표함을 설치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인데 대략 50개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투표함이라며 목요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공화당 측은 투표 용지를 모아서 선관위에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대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미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는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브라질 출신의 부지사 부인이 백인 여성에게 면전에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펜실베니아주고 이번 대선 격전지입니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자동차 창문 너머에서 소리칩니다. You're a nigger. 미국 펜실베니아 존 페터먼 부지사의 부인 지젤 바에투 페터먼 씨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페터먼 씨는 11일 집 근처 마켓에 키위를 사러 갔다가 인종차별 모욕을 당했습니다. She recognized me and she said, you know, there's that N-word who Fetterman married. And it continued with, you don't belong here, you're a thief. 그녀는 브라질 출신으로 8살 때 어머니와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2004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2009년 정식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페터먼 씨는 이 같은 신분 배경 때문에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지만 면전에서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독일계 대형 마켓에선 문제의 백인 여성이 더 이상 우리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환영할 수 없다며 미국 내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고 펜실베니아 주지사 톰 울프도 12일 성명을 통해 인종주의자와 혐오 발언은 언제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선 경합주의 한 곳으로 민주당 출신 유력 정치인 가족이 수모를 겪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OECD를 포함해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 재확산 등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2.1%로 다른 곳에 비해서 워낙 낮은 수준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9%로 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소폭 상향 조정을 해서 마이너스 4.4%로 전망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 마이너스 5.2%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Global growth is projected to be minus 4.4%, which is a small upgrade from June, as well as signs of a stronger recovery in the third quarter. IMF는 주요 선진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부정적이지 않고 3분기에 빠른 회복 조짐을 보이며 중국의 성장 복귀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3%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6월보다 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은 1.9%로 0.9%포인트 오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올해 마이너스 1.9% 성장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6월 마이너스 2.1%보다 0.2%포인트 올린 겁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수출 수요가 살아나고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5.2%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We don't expect there to be a return back to 2019 levels until well into 2021 and maybe 2022.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9%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취약성이 커졌다면서 각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